오늘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최대 천연가스 시설을 공습 강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브렌트유가 오늘 111달러를 찍었습니다. 바로 10%나 올랐어요. 지금 이란이 점점 미사일을 많이 쏘고 있습니다. 드론도 하루에 거의 200대 쏘고 있고 탄도 미사일도 50대 가까이 쏘고 있어요. 그리고 꽤 높은 확률로 명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의 미사일 발사대를 초토화시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란은 매일매일 공습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랑 이스라엘 공습 위치랑 이란이 공습한 거랑 위치를 보면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전부 요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이란은 주변 국가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등 걸프 국가들 미군의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미국과 이스라엘인데 이 주변국들이 피해를 무지막지하게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란에게 만약에 이런 공습이 계속 이어질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일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다음 FOMC 금리 예상치를 보면 5%에서 10% 정도 확률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은 11대 1로 금리 동결을 했고 올해 금리 한 번, 그리고 내년에 금리 한 번 전망을 유지했고요. 한 명이 금리 인하를 찍으면서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거는 스티븐 미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미란이 금리 인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의 중동 기자가 이렇게 게시물 작성을 해요. 양측 모두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 자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긴장 고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신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둘 다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2주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그 석유 시설을 공습했을 때 이란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는 공격하지 마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사우스 파스라는 그 가스전 공습을 지지하긴 했지만 이후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이렇게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하다 보면 유가가 엄청 오르고 물가 지수가 올라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물가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온 상태에서 중간 선거를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렌트유 가격을 보면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습했었던 때와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FOMC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법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준 이사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준 의장직 임기가 끝나면 사퇴를 해서 이제 다른 직종을 찾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장직이 끝나도 이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움직임이죠. 트럼프가 법무부 조사 이거를 철회하거나 만약에 철회한다고 해도 연준 이사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카드를 쥐게 된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5월까지 의장직이 종료이지만 이사회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입니다. 원래 전례에 의하면 의장직을 마치면 이사회에서 내려오는데 파월은 애초에 전임자들과는 다른 전례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 보커 이후로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는 최초의 연준 의장이고요. 정치학 학위 그리고 법학을 받았었죠. 그리고 일반적인 학계 출신이 아니라 사모펀드 그리고 투자은행 분야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 모델링보다는 시장 그리고 기업 운영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양상이 나올 수가 있죠. 케빈 워시, 트럼프가 임명한 케빈 워시와 의장직이었던 제롬 파월이랑 이렇게 파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 케빈 워시 쪽에서는 뭐 스티브 미란, 월러나 보우맨이나 금리 인하파가 케빈 워시 쪽으로 갈 수 있고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좀 매파 성향을 가진 연준 위원들은 제롬 파월 위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세력을 키워서 이렇게 대립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제롬 파월이 쥐게 된 거고 케빈 워시 파는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제롬 파월 파는 금리 동결을 원하게 돼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양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선 나스닥을 보면 지금 한 달 반째 캥거루 시장에 와 있습니다. 시장에는 불장이 있고 베어장이 있고 캥거루장이 있는데 불장은 계속 상승하는 장, 베어는 하락하는 장, 그리고 캥거루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 2월 초부터 계속 618 저항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고 590일까지 찍고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일 장 시작이 좀 약하게 시작한다면 590일 여기를 또 뚫으려고 하겠죠. 만약에 여기를 뚫게 된다면 570이나 이 하방 추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지켜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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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를 뚫린다라는 거는 이제 다음 매물대까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유가가 안 잡히면 나스닥이 590일 뚫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나스닥이 고점에서 6.6% 떨어진 상태고 만약에 여기까지 다음 갭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9.82%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제 조정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조정장을 고점에서 10% 떨어지면 조정장이라고 부르고 고점에서 20%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다우존스 섹터를 살펴보면 물가 지수에 예민한데 다우존스는 벌써 고점에서 8.68% 하락해 있습니다. 이제 1.2% 정도만 더 떨어지면 고점에서 10% 떨어지면서 이제 조정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장 떨어진 것들도 보면 하락이 소비재들,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홈디포, 로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지금 물가 지수가 오르고 쓸 돈이 없는데 맥도날드 안 사 먹죠. 4달러 하는 빅맥이 뭐 6달러, 7달러 이렇게 되면 안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 뭐 사모펀드 크레딧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서 신용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하락을 크게 했었죠. 그래서 금융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들도 떨어지고 해서 다우존스 섹터가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 반도체 AI 기대감 덕분에 이쪽이 버텨주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로 메모리 쪽이 떨어진다면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나스닥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테슬라는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움직임도 별로 적고요. 현재 427 저항 그리고 385 매물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엔 뉴스들도 별로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0.8% 하락했는데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캥거루장이고요. 거의 8개월째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 매물대 그리고 193,
펠란티어는 상방 추세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내려오고 있고요. 157 위에 가주면 좋은데 여기 매물대가 많죠. 저항을 계속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져서 137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펠란티어는 상방 추세에서 약간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온큐도 요즘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떨어질 때 떨어져도 뭐 2%씩 떨어지면서 굉장히 작게 떨어지는데 29.7 매물대 그리고 35 저항 매물대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요. 최근에 로켓 우주 회사들이 또 핫하죠. 오늘 로켓랩이 11% 하락했는데 이거는 유상증자 10억 달러 유상증자 어제 장 끝나자마자 바로 at the market으로 시장가에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제 10%나 하락했고 상방 추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상방 추세로 다시 돌아가려면 75달러까지 올라가 줘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65, 여기 매물대 지켜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장 요약을 해보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계속 치고 박으면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교묘한 게 미국 장이 가장 취약할 때, 뭐 FOMC도 있고 변동성이 높을 때,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이 세만여의 날이라고 월별 옵션 만기랑 선물 만기가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시설을 공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란 또 엄청나게 또 미사일이랑 드론을 공격하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떨어졌고 FOMC 이후로 주가 좀 떨어졌는데 뭐 제롬 파월이 연준에 좀 남아 있겠다라는 걸 시사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지금 이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매파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4% 정도 떨어지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지켜볼 거는 당연히 이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매파적으로 또 해석하는지 아니면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다음 달에 심지어 5%에서 10% 정도 금리 인상 베팅도 나오고 있으니까 막 긍정적 FOMC에 대한 이제 FOMC가 끝났으니까 좀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만여의 날 금요일 변동성 있기 하루 전이니까 그 옵션이랑 선물들이 좀 미리 거래가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